점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로 밝혀진 대장동 조작 기소의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단순히 썩어빠진 검찰들의 행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노리고 있던 세력들이 국힘과 윤석열의 검찰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그 중심에는 추악한 인학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충격적 소문까지 참다 못한 패널들이 작심 발언으로 참교육을 시켜렸는데요. 저는 뭐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최근의 행보나 행태, 그 언행을 보면 참 저도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정치 입문했습니까? 기자 생활하다가 1996년도에 김대중 당 총재 픽업돼 갖고 15대 때 국회의원 달았습니다. 편안한 지역 호남에서 국회의원 내리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또 도지사 지냈고 총리 지냈고 당대표 지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인 호남에 민주당 지지층이 이분을 키워왔습니다. 키워놨더니 민주당을 자기를 키워줬던 그 당을 배신하고 나라를 갖다 엉망으로 만든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하고 손을 잡다니요. 정말 그런 불행한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러시면 안 돼요. 이낙연 전 총리. 네, 황 의원이 전략공관위원장이긴 한데 조금 약간 말이 나오는 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내가 지난번 때 김문수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요? 예. 이번에 깨달은 네, 뭐 맞아요. 윤석열 지금 끝장나는 거 보고 깨달았습니까? 그 사람은. 저는 국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경쟁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경합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든 아니면 누군가가 출마의 명분을 획득하는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은 좀 자유롭게 해야 한다. 송영길 대표가 좀 서두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과감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두는 것도 없는데 혹시 서둘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송 대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것은 상황과 시기와 또 민심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제 진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김남준 대변인에 대해서도 하는 이야기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해결은 어느 한쪽이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절묘한 묘수를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리더십을 확보하고 키워나가는 좋은 계기로 삼으면 어떤 것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로 저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김남준 대변인도 본인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는지 너무 많이 만나고 다니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죠. 너무 많이 만나고 다녀요. 제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만난다고 정리가 되냐고요. 이것은 당 지도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면 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고 이런저런 계산 이런 건 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판을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당 지도부가 이 부분을 정말로 저는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약간 감정의 선들이 좀 드러나게 하는 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지금 우리 그 친일 수국 기득권들의 그 깊이나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계속 보시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민주정을 분열시키고 또 정권을 본인들이 뺏어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시민들이 분열하기만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호시탐탐 다시 윤석열 같은 시대가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자꾸 무시하시고 그냥 내가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뭐 우리끼리 해서 다 이길 수 있는데 무슨 개소리냐 이런 소리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득표율, 김문수가 얻은 득표율 한번 보십시오. 그때 김문수가 40%를 넘었다는 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그런 생각들을 또 인정하면서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제발 좀 허심 쓰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정치 관련해서 개인적인 질문도 받아주시나요? 개헌과 인사에 관한 겁니다만 안 받는다면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다가 지금 다 정치 관련해서 질문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예. 그 다음에 의견 관련해서 OS님 진짜 김문수 득표율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의견 나누고 하면은 지금 내란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다들 얼마나 더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어느 지역에 있든 지구촌의 어느 면에 있든 다 함께 대한민국의 성공과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다는 거 다 똑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숨을 죽이고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나는 무당파다 하면서 빠져나가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저 국힘이 20% 미만으로 심지어 10% 미만으로 소멸을 하려면 정말로 힘을 합해서 가야 될 길이 먼데 그러니까 그 이낙연 같은 자들 뭐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그쪽 숫자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들이 소위 찐문이다, 친문이다 표방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걸 독점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변해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원칙과 기본을 훼손하는지 다 보셨으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뭐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가장 올바른 길이고 조금만 내 눈에 거슬리면은 다 너는 반명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본인의 어떤 자부심을 충족시키는 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한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이 얼마나 많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벌어진 현상이 뭔지를 우리가 최근에 소위 문바들을 통해서도 많이 봤으니까 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아까 제가 모두에 짚은 말씀인 것처럼 한 20%는 늘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뭐 다들 그렇게 바뀌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부천관식이님 반갑습니다. 또 와주셨네요. 주말 밤 지난 한 주에 복잡했던 많은 일들 잘 정리할 수 있게 방송해줘서 고맙다고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ABC의 긁히지만 말고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해서 발전하는 우리 진영이 됐으면 합니다. 예,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했는가에 갈 것도 없이 누구 얘기를 듣는 게 우리 진영이 커지는 거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내란 세력의 완전한 진압,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몇 사람들 지금 언급된 거 가지고 그거가 지적해서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분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습들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분들의 삶이나 정치 행로나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봤던 사람들은 경고음을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변했는 줄 알았더니 변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나쁜 버릇을 또 지금 보이고 있구나. 이거는 사전에 경고를 해서 바꾸거나 아니면은 바꾸지 못할 경우에는 걸러내지 않으면 결국 민주진영에 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또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경고하는 건데 그거를 앞뒤 사정이 없이 그냥 지금 이 사람이 당장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편이고 그 사람을 왜 비판하느냐. 그러면 그게 곧 반명 아니냐.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논리에 기초한 착각에 빠져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과거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주 짧게만 잡아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보였던 모습들을 따져보면 벌써 이게 40년 전인데 40년 동안 보여왔던 우리 진영의 어떤 혼란이나 난맥상 같은 게 있었고 그 안에서 명멸해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보인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식의 언행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이정민 정부까지도 민주진영의 구성원으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여라도 이낙연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고나 지적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감사원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현장 감사원 갔습니다. 조사. 예.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 예. 조사가 강압 있었냐 없었냐 이 예. 논란이 상당했었는데 그 예. 확인 어떻게 실제로 감사받는 환경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예, 아주 좁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감사를 두 군데 사고 영상 녹화실 하면 가운데 관찰실이 있고 관찰실에서는 양쪽 다 이 유리창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여기 인터폰처럼 연결해 가지고 다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인터폰처럼 연결한 거를 본 감사 고위급이 야 뭐라고 다시 물어봐 하고 이렇게 인터폰으로 또 지시할 수도 있고 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4급, 5급 우리 이제 그 중앙부처 과장 그 밑에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아침부터 불러다가 새벽 2, 3시까지 조사한 거는 뭐 부지기수로 많고 아이를 가진 그 여성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아침 6시까지 조사도 하고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그 행위로 해가지고 인권 침해 사례로 다 지금 내부에서 조사를 예. 하고 있어요. 와 네. 이게 그 경찰 검찰에서도 네. 야간 조사하려면 네, 이게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예, 동의 받아야 되는데 감사원은 그런 것도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 당신은 공무원이다. 응? 나는 당신을 감사할 권한이 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는 공무원이 뭐 밤새 일하는 뜻이고 일하면 내 말에 대답해야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의 조사실은 커요. 차라리 검찰은 차라리 커요. 거기 예. 검사도 있고 그 검사실 안에 여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 계장 네. 둘 또는 셋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교도관도 있고 네. 변호사도 있고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감시할 수 있는 네, 인력들이. 그래서 내가 좀 다급하면은 교도관한테 나 화장실 좀 간다든지 예. 뭐 아니면 뭐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든지 하다못해 여직원도 있고 조사 계장도 있고 여러 사람 있으니까 네, 네. 무자비하게 해도 예. 강백 씨나 이런 사람들 자기 방으로 데려가잖아요. 검사실 네. 안으로 데려가서 뭐 유동규를 해유하는 다른 검사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검사들도 자기 방으로 데려가잖아요. 네, 네. 아니면 여러 사람 모아놓고 아예 먹을 것 주고 진술 세미나를 시키잖아요. 네. 술 주고 담배 피게 하고 이거는 한 사람 불러다가 뭐 누가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그 회색 거기 변호사를 부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하면 되는데 변호사를 부른다는 행위는 예. 내가 처벌받을 일을 했다고 하는 어떤 자수에 가까운 행위로 보니까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예. 지금은 조금 하는 경우가 있대요. 지금은 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정권 초기잖아요. 22년 5월 2일 날 5월 9일 날 들어와 가지고 네. 6월부터 감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때 불려간 사람들이 어떤 공포감을 느끼겠어요. 그 포렌식해서 무조건 다 해버리고 2021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간에 84회의 포렌식이 있었는데 감사원에 네.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993건의 포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감사원이 발표한 바로는 83명 182건 조사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았다는 거죠. 네. 아니 국방부만. 국방부의 국방조사실에서만 예. 연인원 398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연인원이긴 하죠. 그 당시에 뭐 anything but 뭐 문재인 해가지고 전 정권 네. 관련된 모든 그 서해 피격 사건 한 건만. 한 건만. 서해 피격 사건 한 건만 해서 그렇게 돼요. 아. 그런데 감사원은 해군도 다른 부서들 있잖아요. 네. 해경도 부르고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숫자가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빠지면 185명이라 하면 네.
8번 불려간 사람도 있고 10번 가까이 불려간 사람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 억울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수사를 고발해야 돼요. 또 수사해야 받게 돼요. 됩니까? 그리고 이 국가 똑같은 인권위원회. 2급 비밀도요. 군사 기밀이 있고 그냥 일반 그냥 비밀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군사 기밀은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군사 기밀 수사를 해야 될 때가 외교안보조사국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배제하고 체제가 감사하는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말했잖아요. 네. 유병호가 그렇죠. 타이거파들의 핵심 특수조사국을 예. 다 동원해서 조사를 했는데 서류를 아무데나 두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 보통 철제 예, 예. 보안 시설이 된 그 공간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금고로 잠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 바깥에도 여기는 뭐 2급 군사 기밀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없고 어디다가 나 보관했습니까? 보여줬더니 나무로 된 네. 그 서랍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열쇠 2번 끓는다고 이중 시건 장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기에 군사 2급 비밀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경고문도 없고 관리를 도대체가 아니 우리가 한데 열어볼 수 없어야 되잖아요. 네. 장가있죠. 있지도 않고 문가에 바로 붙어 있어요. 네. 저 안에 구석에 철제 별도의 공간도 없고.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 그런 정도 수준의 나라였단 말입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군사기밀 보호법이 다 위반되는 상황이에요. 다 처벌 조치를 네.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X에 네. 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했던 한국기자상 받은 네. 동아일보 이거 두 기자 있죠. 예, 네. 수상 취소 사과 정정 보도 요구했는데 이것도 네.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대선 직전에 그분이 있으면서 그분이 누구냐 선거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네. 대장동으로 뭐 고소 고발 당했는데 이재명 시장 때 사건이라더라가 아니고 네.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철저하게 수사해라 하고 나서 나온 보도가 바로 녹취록에 그분이 있다. 네. 해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없지 이렇게 않냐, 해서 뭐. 몰아가가지고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님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 보도가 이 보도가 그러니까는 이제 대개 보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의도가 뭐냐 네. 누구를 낙선시키고 누구를 당선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네. 그 의도가 명백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보도 득표에 자체가 낙선 보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있었다. 보시는 그 다음에 거죠? 그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낙선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뭐 한 15% 차이로 졌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그날부터 대서특필되고 뭐 TV 토론에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뭐 네 범죄자라는 식으로 하고 이재명 후보가 특검 합시다 할 때 특검 왜 가냐 그러고 그 판을 완전히 엎어버린 이 보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수사 대상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건 선거법하고 별도로 수사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네. 그분이란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자신들이. 음. 이번에 보니까 강백신도 이 10년치 녹취를 못 들었대요. 못 듣고 녹취록만 보고 자기가 수사 자료 썼다고 그러는 거고. 예. 기록만 봤다는 거지 예. 직접 듣진 않고. 예. 예. 그 대신 1차 팀, 예. 1차 대장동 1차 본류 수사팀에서는 세 사람이 나눠서 다 들었대요. 다 들었더니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1차 수사팀이 기소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분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작해서 누군가가 검찰이나 어디선가 던져주니까 네. 그걸 받아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부풀려서 보도하고 그날부터 그분으로 그냥 선거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출석했던 남욱 변호사가 네. 그분 대장동 그분은 오보다라는 거고 예. 그 오보를 쓴 기자들이 예. 한국 기자상을 받은 받았고. 거고 예. 그러면 한국 신문협회는 또 어떻게 되는 거며? 예. 그러니까 그럼 아무런 이게 사실 진짜 확인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건은 뭐냐면 그분이라고 말은 정말 남욱이 이야기하듯이 예? 김만배 누나 돈으로 집사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줬잖아요. 예. 그건 범죄 수익으로 사준 거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집을 사주라고
박영수가 50억 네. 받았다고 하는 박영수. 그 박영수가 소개해 준 거잖아요. 예. 박영수하고 윤석열이 한 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이 범죄 집단은 박영수, 윤석열이 드러난 거예요. 범죄 수익 50억, 29억인가 그 집이 23억인가 사줬잖아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 예. 수익을 받은 집단이잖아요. 예. 그 집단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윤석열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통념상 그동안 단 한 번도 한국신문협회나 이런 데가 이런 상을 취소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취소를 해야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정치 개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 정치 개입했다. 누가 대장동 건을 최초로 들고 흔들기 시작했냐? 그러면은 물론 우리 당내에 캠프의 어떤 후보 쪽이잖아요. 그럼 후보가 이 언론사하고 친하잖아요. 예? 예. 정치 관여를 안 보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낙연 당시 후보의 예.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시는 거죠. 이낙연 쪽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낙연 쪽. 이낙연 후보님은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증거는 예. 없지만 예, 이낙연 후보 예, 쪽. 거기 이 자료를 갑자기 발견해가지고 검찰 수사 의뢰한 것도 그쪽 캠프의 핵심 동아일보 출신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후보님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고 네. 그쪽에 언론 담당한 핵심 국회의원이 또 동아일보 출신이고 이 여기서 없는 녹취록에 듣도 보지도 못하는 그분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부풀리기로 해가지고 이재명 떨어뜨게 나온 것도 동아일보 기자들이고 동아일보고 네. 딱 맞잖아요, 세 개가. 예. 그럼 이게 정치적인 의도성을 가졌다고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걸 수사를 해야죠. 수사 대상인데 왜 상을 취소를 못해요? 수사 대상인 당시에 그러면 신문협회에도 뭐 동아일보 출신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모르겠고요. 못 해봤지만 여하튼 지금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정치 정치 개입이죠. 개입 의혹으로 예.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로 규명을 아니 해야 뭐 된다. 조중동이 다 정치 개입을 하는데 예. 아예 이렇게 대놓고 정치 개입한 그분 이거는 그래도 좀 다른 언론사까지는 없었죠. 근데 이 동아일보에서 이걸 터뜨리니까 다른 데 다 받아가지고 네. 속된 말로 이재명 뽑아서는 안 될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을 확 찍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요구가 예. 지난 그 주 X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추가로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겠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해 당사자인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당하면은요 밤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지?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나 해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뇌를 다시 씻는 네. 세뇌를 자기가 해요. 야 내가 진짜 이 사람들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했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러지? 이러지? 누가 있었나? 내가 말 실수한 게 없나? 꿈에도 나타나요. 근데 없는 그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범죄자처럼 취급받게 만들고 선거에 지게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왜 이거를 법적 처리를 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네. 조치는 언제쯤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법적 조치. 저기 내일 종합 네. 청문회 마무리하고 예. 30날 보고서 채택을 할 거거든요. 종합 네. 보고서 채택을 하면서 저희는 특검 어. 요구할 거고 그다음에 위증 예.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증 고발 조치할 겁니다. 네. 그 위증 고발 조치하고 이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이 사건, 이 기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 부분은 이것도 사실 고발하십니까? 지난번에 이 기자들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는 했어요. 언론인이니까 증인으로 부르긴 좀 네. 뭐하고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또 이제 의원들이 이제 언론인이니까 막상 대놓고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별도로 다뤄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니 별도로- 본인들이 주장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녹취라도 가져오든지 네. 문서라도 들고 오든지. 그분- 나 이거 보고 보도했습니다. 내 대장동 잘못 없습니다. 그분- 하든지. 대장동 그분 이게 출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동아일보가 아무런 말도 말 못하잖아요. 하지 않고 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 대통령님 그때 당대표 우리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거는 증거가 없어요. 없어요. 자신들이 내놓은 것도 그렇다더라 하는 거예요. 전원 진술. 전원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예.
대통령 베트남 하노이 순방 중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구성시 그 핵시설 발언 관련해서 한미 관계 이상 없다 뭐 이렇게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워낙 국정원에 오래 계시기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1994년에 영변 등 핵시설에 대한 그 사찰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찰을 하는데 그때 24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24개 시설 중에 사찰을 반드시 받기로 한 거는 22개고 나머지 2개만 사찰에서 제외됐고 이 사찰이 다 끝나면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합의안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북한의 이 핵시설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평양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변 뭐 구성 뭐 이렇게 있고 거기에 또 이게 기폭 장치부터 시작해서 금속을 깎는 곳 뭐 또 이거 우라늄을 만드는 거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 있는데 미국 전문가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근에 와서도 영변 핵단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예. 그건 위성에서 찍어보면 딱딱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니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 시설 중에 도시를 시설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라늄이 계속 되고 있는데 구성에 강선에 영변에 이 세 군데에 뭐 우라늄 시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이미 나온 오픈 소스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핵 문제 심각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건 좀 이 보안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 쪽에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럼 그쪽에 위기가 발생하면 많이 찍어요. 그다음에 어느 쪽에 또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위성의 궤도가 일부 조정이 돼요. 그러면 다른 쪽의 영상이 덜 갈 때도 덜 있어요. 찍히게 된다는 거죠. 덜 찍으면 덜 가죠.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이 동부가 한반도 지형을 하루에 4번 찍을 때, 예. 3번 찍을 때, 2번 찍을 때 다 달라요. 예. 사진의 양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2번 찍을 때 준 사진하고 4번 찍을 때 준 사진하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수집한 첩보를 주는 거하고 그 양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금방 그 신문에도 뭐 50장 100장 하는데 네. 미안합니다만 훨씬 더 많이 주고받습니다. 하루에 50에서 100장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백 정말 장 주고받습니다. 아이고 그 말할 수 없는데 훨씬 더 많은 협력이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누가 왜 어느 사람이 갑자기 이거를 끊겠다. 필크 보고 좀 줄었네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첩보와 정보 교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정동영 장관님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국내 인사가 그게 나쁜 거네요. 그렇죠. 예? 정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예. 예? 어디서 들었겠죠. 대통령께서 이거 좀 알아봐야겠다고 하셨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그 한미 간의 연합 정보, 연합 전력 준비태세 항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기관이 수집하는 첩보도 이제 들여다보고 계시고 보고 받고 하시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좀 빨리 좀 조치하세요 이렇게 하지. 네. 사후에 이렇게 터진 뒤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50장 100장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미 간에 네. 공유하는 정보 양에 예. 근데 그런 차이를 느껴가지고 외부로 발설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걸 문제 삼아서 언플하고 발설한 것 자체가 문제다. 미국하고의 관계라기보다. 네. 그렇게 해서 한미 간을 균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네. 누구예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저는 야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 네, 우리 군의 정보를 잘 모르는 쪽에게 네. 야 요새 뭐 한미 관계 잘 돼, 한 뭐 좀 도와줘 뭐 한 사람 있겠죠. 야권의 어떤 관계자가 한미 간의 균열을 목적에 두고 이런 언플을 하고 있다. 자신의 당이 워낙 안 되니까 뭐라도 한 건 하려고 요새 뭐 건수 없어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고 거기에 이제 줄된
관계자가 아니 요새 뭐 이상한 게 이거 별거 아니긴 한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지 줘봐 이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림은 대충 그려지실 거예요. 그림은 대충 그려진다. 알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서 일찍 오셔서 말씀 좀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딴 방송 갔다 오시느라고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예. 박선원 TV 구독 많이 좀 해주세요. 박선원 TV 요새 몇 명입니까? 아니 저희 또 많이 좀 빠지고 50만 2,500 해가지고 와 50만 제가 52만 7천까지 갔는데 빠졌구나. 좀 빠졌어요. 부탁합니다. 저희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